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성태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한승민 원장님께서 이제 컨테인트 디펙트에서 GBR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유 교수님께서 윤상준 교수님이 non contained defect,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힘든 환자가 있으면 유상준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분 발표하신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차폐막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리식을 위해서 먼저 사용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GTR, 어떻게 보니까 이 논문이 나온 게 1976년도인데 50년 전이더라고요. 이제 멜처의 가설이라고 얘기하죠. 디펙트가 생겼을 때 디펙트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주인대, 연조직, 뼈, 그다음에 상피, 결합 조직 이렇게 디펙트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속도가 연조직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재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생을 얻고자 할 때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치주 재생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치유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리제너레이션, 그 목적을 위해서 차폐막, 여기가 이제 차폐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차폐막을 덮어주면 연조직이 자라오는 거를 시간을 막아주면서 아래에서부터 치주인대랑 골, 그다음에 저희 백악질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원하는 상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이 컨셉이 이제 50년 전에 나왔고 멤브레인이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은 처음에는 고리식자 없이 단독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런 보통 컨테인트 디펙트였죠. 컨테인트 디펙트가 있을 때 멤브레인을 적용해서 디펙트를 덮어주는 용도로 GTR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이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멤브레인의 고정. 멤브레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쪽에서는 재생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 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팩터로, 그래서 수철을 이용해서 주로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랑 셀룰로스 니트레이트라는 실험적인 멤브레인이 처음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1971년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리포 필터라는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치아 주변에 생긴 광범위한 디펙트를 저희가 재생을 유도하는데 시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멤브레인이 이제 저희가 EPTFE 멤브레인인데요. 테프론을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익스펜딩 시켜가지고 포어 사이즈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외부로부터는 뉴트리션을 공급받고 연조직의 흡수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 처음 개발됐었고, 많이 아시는 저희가 의류나 신발에 많이 이용되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수련 받을 때도 EPTFE 멤브레인,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멤브레인의 단점은 일단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루어져야 돼야 되고, 연조직 바깥으로 노출되는 순간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상태보다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종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이게 이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멤브레인의 종류인데요. 비흡수성 차폐막, 흡수성 차폐막, 그리고 맨 처음 오른쪽에 보시면 EPTFE 멤브레인, 이게 고어텍스 멤브레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테프론을 길게 당겨가지고 포어 사이즈를 조정했는데요. 그 포어 사이즈를 오히려 덴스하게 조정한 DPTFE 멤브레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흡수성 차폐막으로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흡수성 차폐막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어 사이즈가 0.2에서 0.6인데 EPTFE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어 사이즈가 세균들이 침입하기가 좋은 포어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연조직 바깥으로 이렇게 치유 기간 동안 노출이 되면 안쪽으로 감염이 심각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고요. 대신 DPTFE 멤브레인은 세균들, 그러니까 실제 멤브레인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세균들이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수도 멤브레인이 생기면서 저희가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최근에는
DPTFE 멤브레인 한쪽에서 저도 많이 덴티움이나 덴티움 유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DPTFE 멤브레인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각광받는 거는 그 포러스 층하고 덴스한 층하고 이렇게 두 층으로 나뉘어진 흡수성 차폐막이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점에 대해서는 유상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링 수처를 이용해서 이제 주로 멤브레인을 고정을 했고요. 이거는 동일하게 EPTFE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 슬링 수처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처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멤브레인이 수처가 달려 나온 그 멤브레인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받은 게 98년부터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펙트 형태대로 좀 잘라서 쓰라는 용도로 저런 템플레이트도 나와서 저 모양대로 멤브레인을 다듬어서 사용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재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GBR이라는 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그래프트, 우리 목적은 순수하게 이제 재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임플란트를 심기 좋은 뼈를 만드는 게 이제 GBR로. 근데 개념은 같은 연조직의 침입을 방해하고 멤브레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뼈를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고 오늘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컬 오그멘테이션과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이 실제 우리가 이제 GBR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적용되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말씀을 드리고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논문 하나 잘 쓰면 20년 전에 쓴 논문이 모든 GBR 강의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또 네이밍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클로저, 안지오제노시스,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스테빌러티 이 네 가지가 GBR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요. 이 순서를 외우기 쉽게 PASS, 패스 프린시플이라고 20년 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는 플랩 어드밴스먼트나 매트리스 수처, 그 다음에 안지오제노시스를 위해서 소프티시 매니지먼트를 젠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접 치아로부터 세이프한 디스턴스를 줘가지고 저희가 안지오제노시스를 방해하지 않고 스페이스 메인터넌스를 위해선 텐트폴도 쓰고 저희가 타이타늄이 들어간 멤브레인도 쓰고 타이타늄 메쉬도 사용해서 이게 콜랩스 되지 않도록 공간이 유지되도록 아까 전에서 유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스페이스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들어간 멤브레인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잘해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입각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치료인데요. 30번대 구치부에 캐널하고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서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저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은 평균치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타반 얼반 선생님은 10mm 이상도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지만 한 5mm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mm 정도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자 그때만 해도 지금 10년 이상 된 거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쇼드 임플란트보다는 10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했던 거고 이 당시에는 DPTFE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한때 유행이긴 한데 이럴 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선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때 논문도 나오고 약간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고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단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보통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10개월 정도 기다리는데 멤브레인의 일부가 노출이 됩니다. 이게 고정했던 스크루 자체가 약간 그게 임플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식사하고 자극을 받으면 이게 약간 흔들릴 수 있거든요. 8개월째 멤브레인을 제거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새로 생긴 뼈와 약간 옛날의 뼈 경계 부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현재까지도 문제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시면 고정을 많이 했죠. 링갈 쪽, 그 다음에 교환면 쪽, 버칼 쪽에 핀을 박아서 일단 스페이스도 타이타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멤브레인 고정도 철저히 했던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멤브레인의 노출인데요. 아까 케이스에도 8개월에 노출이 됐지만 멤브레인 노출 자체가 사실 문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 논문에 보면 DPTFE 멤브레인 노출이 68% 환자 10명을 하면 7명은 멤브레인이 노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제 임상에서도 많은 비율로 멤브레인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17%가 차이가 난대요. 멤브레인이 노출됐을 때 노출되지 않은 경우하고
뼈가 만들어지는 그 부피나 그런 양을 비교를 해보면 17%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양이 적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17%는 크지 않고요. 반대쪽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그 손해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단점이다. 그리고 멤브레인 노출됐을 때 멤브레인 노출돼도 뼈가 생긴다고 하지만 그 환자 매니지먼트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흡수성 차폐막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장단점이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멤브레인이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6에서 12주 정도 멤브레인 노출된 상태에서 마진이 그러니까 멤브레인 끝까지 노출되지 않으면 6에서 12주 정도를 그 환자를 계속 불러다가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요. 드레싱하는 재료 자체도 사실은 그 클로렉시딘이나 그런 걸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세포 부착이나 그런 거 오히려 방해를 주기 때문에 아이오다인이나 뭐 그런 걸로 드레싱을 해야 돼서 사실 불편감이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위에서도 멤브레인이 노출되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유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2주 만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에서 6주 이상 정도 노출되면 뼈는 어느 정도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저는 그렇게 번거롭진 않았는데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이분은 헤비 스모커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2주 만에 노출됐는데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임플란트 심을 정도의 양은 만들 수 있었고요. 실제로 요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다렸다가 한 6주 정도 더 기다렸다가 빼게 되면 이제 멤브레인이 거의 너덜너덜해졌죠. 이제 고정은 전혀 얻을 수 없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도 멤브레인이랑 소프트 티슈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멤브레인 하방에다 그 뼈를 넣는데 제거할 때 되면 그 뼈가 보이지 않고 연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유로 아래쪽에 뼈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사실 메인터넌스 하는 게 이렇게 약간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같은 멤브레인을 사용하는데 4주 만에,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은 이게 또 멤브레인이 초기 고정을 얻어서 자체가 탈락할 수 있고 연조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조직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4주 만에 그냥 멀쩡하더라도 그 비흡성 차폐막을 제거하고 그다음 흡수성 차폐막을 다시 여기서는 그 콜라겐 매트릭스인데요.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이고요. 근데 이것저것 필요 없이 흡수성 차폐막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부담스럽게 노출을 그런 번거로움을 가지면서 그 비흡수성 차폐막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경우인데 40번대 같은 경우는 이 치아를 빼고 덴티오 이런 텐트폴을 해주고 그다음에 힐링 어바트먼트 연결해서 저희가 그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양이 그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수도 멤브레인, 그다음 연조직으로 약간 그 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걸 생각하고 약간 오버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멘탈 포라멘은 이런 식으로 돔쉐입 인시전으로 어찌됐건 그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할 때는 플랩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칼 쪽하고 링갈 쪽에서 다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플랩 어드밴스먼트를 해야 되고요. 플랩 어드밴스먼트를 위해선 릴리징 인시전을 해야 되는데 하악에는 이 복병이 있죠. 멘탈 포라멘을 건드리면 신경손상으로 뺨이나 입술 주변에 신경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릴리징 인시전을 주라고 나와 있고요. 링갈 플랩은 사실은 버칼 쪽보다 오히려 해박 쪽 제한성이 없습니다. 마이올라이드 머슬 위쪽만 건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가 당겨서 플랩을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성 차폐막과 텐트폴, 그 다음에 약간의 플랩 매니지먼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해박 쪽 구조물 중요한 게 링갈러브인데 링갈러브도 굉장히 뒤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하는 요쪽 부위에서는 이게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플랩 매니지먼트 방법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수성 차폐막을 쓰면 이게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멤브레인 그쪽은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층이 약간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뼈가 아닌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버 오그멘테이션하고 저는 그때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거를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다시 뼈 이식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뭐
비흡수성 차폐 그 다음부터는 흡수성 차폐막을 대부분 썼고 텐트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덴티움사의 GBR 키트를 이용하시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텐트폴을 하고 위쪽에 천장 쪽이 조금 이게 넓으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을, 그러니까 우산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연조직이 못 들어오게 위쪽에 좀 천장을 막아줘야 되는데 기존에 나왔던 텐트폴 같은 경우는 그냥 고 디멘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텐트폴을 이용하고 흡수성 차폐막을 대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플란트를 서브크레스탈리 약간 심는 이유는요, 뭐 수복 공간을 확보하기도 위하는 거고, 오그멘테이션 된 본에 대해서 사실은 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뭐 흡수가 많이 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취약할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물론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전혀 프리스틴 보나 원래 있던 뼈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로스가 좀 생길 거를 생각을 하고 약간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아까 플랩 어드밴스먼트를 했기 때문에 버칼 쪽에 있는 플랩을 당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운데 비디오를 보시면 오랄 뮤코자가 그대로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움직이면 환자가 불편해하고요, 음식물이 패킹되고요, 염증이 생겼을 때 저항을 못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부위를 수정을 해주는데, 저는 최근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콜라겐 그래프트 2를 어떻게 보면 저 2017년도부터 프로토타입부터 썼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쓰면서 이 제품을 프리진지바 그래프트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APF로 내린 다음에 원래 상태로 잡아주는 연조직 상태를 이렇게 해주면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덴서티를 조정을 해서요, 콜라겐 그래프트가 원래 콜라겐 그래프트 2라는 게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제품에서는 X1D, 그 덴서티는 X1D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부터 덴서티를 높여가지고 X2D, X3D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D, 3D는 흡수가 굉장히 늦게 되면서, 저는 사실 연조직 이식도 제가 뭐 교내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한 300케이스 가까이 했는데, 그때도 저는 콜라겐 그래프트를 쓰는데 그때는 흡수가 좀 늦게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2D, 3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조직 형태를 바꿔주면 GBR 할 때는 꼭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연조직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당겼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이게 케라티나이트 티슈로 100% 바뀌지는 않아요.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했을 땐 케라티나이트 티슈로 거의 바뀌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케라티나이트 티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덜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 무버블 티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그 덴티움의 이제 GBR 키트를 이용하면 비슷한 증례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고정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트리밍을 하게 되면 디펙트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 고정도 저희가 나온 뭐 스크루로, 멤브레인 스크루로 고정을 하고, 뭐 이 부위에는 많은, 아까 유상준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그 고정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남아 있고요. 이렇게 그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연조직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 한 겹 더 흡수성 차폐막을 덧대줘가지고 이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도 전혀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할 때 이럴 경우에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임플란트 식립식에 추가적인 뼈 이식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이때는 콜라겐 매트릭스가 사용이 됐는데요. 콜라겐 매트릭스가 이제 들어가고 멤브레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오픈시켜서 힐링되는 것도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용도도 충분히,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포어 사이즈를 고려하면 저희가 충분한데, 연조직 치유에 있어서 이 연조직 치유되는 부분이 두꺼우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연조직 치유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되지만 그 두꺼운 디멘전을 유지하면서 아래쪽에서는 연조직 치유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난 연적 치료가 완벽히 이루어진 다음에 어바트먼트 연결하고 보철까지 이어지는데 덴티움 재료가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GBR 키트를 이용한 케이스에서 본 레벨도 잘 유지되면서 되고 있고요. 다만인데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많은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치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 오히려 구치부 같은 경우는 고정에 있어서 스크루 하나로 고정을 했잖아요. 근데 전치부는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쌓고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유되는 기간이 이게 한 6개월 이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플리퍼 같은 보철물을 만들어주죠. 그 S6 타입이라고 그 리테이너 같이 생긴 것도 만들어주지만 그 어찌됐든 그 보철물을 꼈다 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저 부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치부 GBR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말하거나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뺨이 이렇게 누르는 것도 훨씬 강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연조직 이식도 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한 디피션스가 있을 때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텐트폴 넣고 흡수성 차폐막 넣고 필요하다면 이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본택으로 조금 더 고정을 해주면 흡수성 차폐막도 그렇게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아주 막 100% 왼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심을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임플란트 심어서 심미적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은 조금 더 다릅니다.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 DPT-FE 멤브레인도 많이 썼지만 흡수성 차폐막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 멤브레인 고정하는 방법 중에서 그 멤브레인 고정, 그러니까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제이션 수처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치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 라인이 그 릴디징 인시전을 준 라인이고요. 멤브레인 고정 수초는 그 하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이에 대한 논문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논문이 이게 있고요. 비슷한 논문이 또 보시면 전치부에서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릴디징 인시전을 주고 릴디징 인시전 준 아래쪽에다가 멤브레인 고정 수초를 넣어서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수초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임플란트 하기 싫었는데요. 그 환자분이 미국에서 오시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무조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다고. 이거는 사실은 좋은 치료 방법은 크라운 앤 브릿지가 더 예쁘게 아주 크라운 앤 브릿지도 예쁘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미 한 4mm 정도의 그 루트가 보이는 인접치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심미적인 보충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이것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텐트폴만 보여드리고 좀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 멘탈 러브까지 인시전을 그을 때 그 뒤쪽까지 3번 디스탈까지 안 가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흡수성 차폐막과 흡수성 고리스젤을 넣고 이제 고정하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죠. 멤브레인 고정하는 거. 전치부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전치부에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텐트폴을 그러니까 좀 더 본텍을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수처로 했고요. 이건 코티컬 퍼포레이션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코티컬 퍼포레이션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캔슬러스본에서부터 재생과 관련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킨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것도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고요. 요거는 하악 전치부 케이스인데요. 하악 전치부에도 오그멘테이션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고 엔도 페일리어로 발치를 해야 됐고요. 이럴 때 이제 좀 간단하게 그 플랩을 다 열고 그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넣고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컨투어를 증강시키는 효과가 필요할 때는 콜라겐 매트릭스, 콜라겐 그래프트 2를 많이 사용합니다.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잇몸도 좀 하악 전치부가 얇아서요. 잇몸 두께도 좀 증가시킬 그 요량으로 저희가 그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긋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매트릭스가 딴 멤브레인보다 엄청나게 적용하기가 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적용을 하다가 블러드가 약간 묻어서 그 수화가 되면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티큘레이트드 본을 집어넣어서 이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은 뭐냐하면 이거는 그냥 임플란트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임플란트 고정에 필요한 그 초기 고정은 원래 있던 뼈에서 충분히 없고 그 다음에 디센스 디펙트나 약간의 디펙트가 있을 때 그리고 심미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약간 뚱뚱하게 보이면서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적용하는데 이때는 굳이 멤브레인을 고정하거나 그런 수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멤브레인 숫을 고정하지 않을 때는 약간 이게 멤브레인이 낑기면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너무 플랩을 훌러덩 열어버리면 이 멤브레인 안쪽에서 놀고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랩의 리텐티브 플랩처럼 좀 제한된 공간에서 넣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당겨서 약간 꼬매주면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은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잘 보시면 이제 멤브레인 단점은 이제 저 텐트폴을 나중에 텐트폴이 아니라 그 텐트폴이죠. 약간 저것도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폴을 버칼에서 박아줬는데요. 저런 것도 나중에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팔로우업하고 계속 문제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심각한 그 컴프로마이즈드 익스트루션 소켓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중간 단계 술식은 사실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거를 꼭 해야 되냐? 그 어떻게 보면 그 염증이 심한 발치와에서는 그 고리식이 그쪽에서 남아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3개월쯤 지나면 발치 후에 어떻게 어느 정도 리치가 충분히 보존되지 못하고 흡수된 걸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뼈 이식을 따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어차피 해서 잃을 건 없으니까 어느 정도라도 보존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치 후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 당시에 보시면 그 왼쪽 같은 경우 11번 같은 경우는 디센스 디펙트가 좀 생겼고요. 임플란트는 식립을 하면서 20번 대 같은 경우는 디센스 디펙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심리적으로 22번을 뽑자 그랬는데 환자가 진짜 뽑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22번 자리에 심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저 상황에서 저희가 잘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멤브레인을 일단 콜라겐 멤브레인 2를 적용을 하고요. 저쪽은 디센스 디펙트가 있었죠. 저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멤브레인 고정이 필요 없는 약간 리텐티브 플랩을 조금만 열고 거기다가 멤브레인이 낑겨서 들어가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리치가 많이 들어가서 플랩을 이렇게 당겼는데 힐링 어바트먼트하고 공간이 너무 그 사이에 연조직 간에 공간이 너무 생기면 릴리징 이시전도 약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플랩을 처음부터 열지 않고 저쪽 부위는 과감하게 뼈 이식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이제 반대되는 디펙트죠. 요거는 디센스 디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과감하게 오그멘테이션하고 필요하다면 연조직 처치도 조금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그래서 저 플랩을 굳이 고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 플랩의 그 스테빌러티를 플랩이 아니라 멤브레인의 스테빌러티를 얻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반면 굉장히 간단한 디펙트가 없는 부위 2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속 나오겠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군요. 이 콜라겐 매트릭스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콜라겐 매트릭스가 이 멤브레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뒤에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저것 자체가 공간을 유지하면서 연조직 치유도 높지만 그 약간 그 컨테인드 디펙트처럼 생긴 움푹 들어간 부위에 뼈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콜라겐 매트릭스는 또 적용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물이 이렇게 수화되면 적용하고 저런 식으로 그냥 꼬매주거든요. 그래서 디센스 디펙트가 있을 때 리텐티브 플랩으로 살짝만 열고 멤브레인과 뼈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콜라겐 매트릭스만 적용을 하는데요. 술 후고
예, 이제 고리식재 집어넣은 부위는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플랩을 어드밴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리식재가 살짝 빠져나온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부위는 뭐 콜라겐 매트릭스만 넣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아주 심미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철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부위에서 그 연조직 컨터는 고리식을 하건 콜라겐 매트릭스만 넣건 둘 다 고정을 안 했죠.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걸 보여주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콜라겐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 저런 식으로 뼈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뼈가 만들어지는. 보시면 여기가 2차 좀 시간이 전에 2차 수술할 때 열면 저 컨투어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커버 스크루까지 이렇게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디펙트에서는 콜라겐 매트릭스만 넣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종합학술대 가을에 많은 연자분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치주학회에서 그리고 덴티움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또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